절대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못 따라가서 기능 저하가 되면 이제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햇볕으로 매일 30분 이상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 생성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30분 이상 자외선 받으며 살 자신 있어요? 전 정말 해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빅브라더 장항석 교수님과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로 갑상선 호르몬을 사용하는 갑상선 호르몬 요법, 다른 말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요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추가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갑상선암은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많아서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죠. 그 남성들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은데, 일단 유아동기는 이제 공통적이고, 그리고 사춘기를 거쳐서 여성들은 이제 임신이라는 타임이 오고, 그다음에 폐경이라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들이 와요.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 갑상선 호르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알아둘 거는 혼동하지 말자. 여성 호르몬과 갑상 호르몬은 다른 거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다만 여성 호르몬이나 황체 호르몬 같은 호르몬도 변화가 생기면 신체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변화를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외래에서 보면 갱년기에 복용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을 그냥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사한 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늘 이제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늘의 내용은 더욱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나이와 이제 시간의 흐름 순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유아동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좀 궁금했어요. 유아동기라는 그 항목 자체를 넣는 것 자체가 저번에 저희가 프롤로그에서 배웠을 때 암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유아동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암이 꽤 많은 빈도수로 발견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드물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맞는데, 그렇다고 애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도 암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보셨던 가장 어린 환자는 몇 살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렸던 환자가 4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소아외과로 입원해서 수술하시다 보니까 임파선 전이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 그 의뢰가 와서 제가 수술하고 제게 전과되었던 케이스예요. 저는 조금 더 많은 이제 8살. 이 가장 어린 환자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어린데. 그쵸. 근데 장하성 쌤의 경우에는 그 어린 그 조그만 아이한테 이제 많이 전이가 됐다고 하니까 그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잘 컸어요. 잘 크고 문제 없고 결혼했고요. 지금 외국 나가서 일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혹시 어린 나이에 생기는 갑상선 암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그때 이제 여자와 남자가 있을 때 남성이 좀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춘기 전의 연령대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연구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야만 비로소 이제 호르몬의 차이가 생겨서 성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서 갑상선암도 그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 약간의 영향을 끼친다는 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나, 뭐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거 보나 뭔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는 정도 결론이죠. 저희가 좀 더 알고 싶긴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 영유아기에는 어떤 원칙으로 호르몬을 써야 하나요? 자, 아이들은 일단 어른에 비해 체격이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약의 용량을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약의 요구량이 단순히 체중만 근거로 산출된 용량보다는 높아요. 6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30kg 몸무게 아이라면 약을 절반만 먹게 한다? 그건 아니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소아일 때는 체중 대비 체표 면적과 체액량이 상당히 성인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중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알기 쉬운 것이 이 표에 역시 성인 체중보다는 높은 용량을 먹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산출된 용량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작게 먹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제는 그럴 부담이 좀 적어요. 저희가 이 전 순서에서 배웠듯이 이제 체중을 줄이면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약 용량을 되게 적게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계산법만 따르면 되는 건가요? 또 개개인 차가 있죠. 그렇죠. 그 개개인 차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따라서 결정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피 검사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눈만 깜빡했다 보면 애가 커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빠르니까 추적 검사를 굉장히 자주 해주는 편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는 시기가 되면 빨리빨리 약도 따라가야죠. 애가 체중이 뭐 심지어는 이제 한참 자랄 때 남자애들 1년에 12cm 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못 따라가서 기능 저하가 되면 이제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 약이 성장에 영향을 끼치나요? 그 전에 왜 우리 그 코커가 수술했는데 그 성장을 멈추고 바보가 됐다 이런 거 있죠. 정신 상태도 이상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신 상태가요? 그 혹을 떼냈을 뿐인데? 근데 코커가 말한 그대로를 옮기면 바보가 됐다고 표현해요. 갑상선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수술해서 갑상선이 뭐 없거나 반만 남았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걸 잘 챙겨서 힘들더라도 자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유아, 이 소아시기의 갑상선 호르몬 복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갑상선 호르몬 요법의 원칙과 적응 목적은 성인과 동일한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유아동기에는 체중당 약의 요구량이 성인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충 투여하면 곤란하고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자주 검사를 해서 용량을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것과 똑같은 호르몬이라 아무리 장기간 복용한다 해도 부작용이나 알러지 같은 일이 없지만 약의 색소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해서 색소가 없는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 약은 이제 평생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주의를 시켜서 이 약은 꼭 너는 필요한 약이다. 너는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걸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될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춘기 부분이죠. 사춘기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때는 급격한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성장도 빠르지만 다른 호르몬들이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를 보는데 유아기에서 성장해 나올 때처럼 그렇게 막 신경을 쓸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커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따라오던 우리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데 물론 자주 검사해야죠. 근데 보통 요새는 사춘기만 돼도 거의 성인하고 똑같아요. 체격이 이제 다 컸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피 검사를 하면서 그걸 토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자주 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이 텀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처음에는 3개월 정도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었다. 그럼 6개월. 성장하면서 더 안정화되었다면 1년 정도로도 봅니다. 그걸 한두 달 간격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6개월 간격의 차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에서 저도 6개월 거기에 찬성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춘기 시기에는 이제 아동기에 이어서 잘 관리를 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시고 그럼 다음 시기는 어떤 건가요? 자, 다음 시기는 임신이죠. 이 시기는 처음부터 아기를 유지하기 위해 엄마의 몸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갑상선 호르몬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임신 준비 과정부터 착상 그리고 태아의 발달 전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갑상선 수술의 역사편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서 발육도 안 되고 지능도 떨어졌다는 이제 내용 기억하시죠? 코코아 빌로스 이야기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셨죠? 발육도 제대로 안 되고 지능도 좀 떨어지고 바보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더더욱 조심해서 잘 복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임신 중 특히 임신 초기에는 정상적 갑상선이 있는 사람에서는 호르몬의 한 50% 분비가 더 증가하게 돼요. 그 이유는 태아의 갑상선은 아직 발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아가 필요한 양까지 더 생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
기관들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유사한 일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아서 갑상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약을 더 먹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전보다 훨씬 더 자주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초반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안전한 환자분들은 한 1년에서 2년 만에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그런 경우를 해도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와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저희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대부분 기존 먹던 호르몬 양을 한 30% 정도 증량하게 됩니다. 물론 피검사를 보면서 그건 조절해요. 그리고 임신이 진행함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갑상선 호르몬 양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임신 전 용량으로 감량하고 감량 후 6주 정도의 피검사를 하게 되죠. 저게 딱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도 또 여기에도 조금 약간 다른 관찰이 있어요. 그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옛날 임신 전에 체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모유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출산 후에 적어도 한 100일 정도까지는 출산 직전의 용량, 결정된 용량을 유지해 주어서 끌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한 3개월 정도 유지하고 나서 다시 피검사를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젠가는 교과서를 바꿀 생각입니다.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파도 이제 감기야 뭐 타이레놀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못 먹는 상황인데 뭔가 호르몬제라는 이 말에서부터 오는 약간 그런 불안감도 있고 되게 불안할 것 같아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필요성은 너무나 확실한 거죠. 게다가 요구량이 증가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요구량 증가에 잘 맞춰 가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더 건강하게 잘 발육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요즘은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채널에 장기인 요점 정리 내용인데 누가 해주실까요? 자, 제가 할게요. 임신 중에 갑상선 호르몬 복용에 주의할 점은 임신했다고 호르몬을 중단하면 안 되고 오히려 약의 요구량이 약 30% 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기를 저는 이제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이후 관리는 더 자주 피검사를 해서 신체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고 출산 후 3개월 정도까지는 출산 직전에 약을 유지하고 그 후에 역시 검사를 하면서 약을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저희 채널 초반에 이 내용을 몇 차례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출산 후에 어머니들 이제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주시잖아요. 근데 갑상선암 수술한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요오드를 이제 제한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역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제 미역국을 먹는다 큰일 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건 피하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미역국을 먹어야 이제 피 많이 흘린 것도 이제 수습이 되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몸을 빨리 낳으려고 미역국을 엄마가 끓여줬는데 안 먹자니 그렇고 또 먹자니 좀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역국 전혀 안 먹는 서양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러네요. 뭔가 근데 또 서양 사람이랑 저희랑 생김새도 너무 다르고 체질도 너무 다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별로 과학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미역국을 먹은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조선의 초반기에는 오히려 고기 국물, 떡국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산모에게 먹게 하고 회복시켜 주는데 그게 이제 미역이 또 좋으니까 미역도 이렇게 해서 미역국으로 오늘날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너무 막 삼시세 때 석 달 열흘을 내내 그것만 먹고 있지는 말자. 차라리 다른 것도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미역국이 아니더라도 뭐 사골, 도가니탕, 뭐 갈비탕 이런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되니까 산모분들도 더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시기인가요? 다음은 사춘기 못지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춘기만큼 무섭다는 갱년기. 갱년기는 남녀 모두에게 찾아오는 변화인데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변화가 생기는데 이전 상황과 서로 달리 여성은 좀 더 대범하고 남성처럼 씩씩해지고 남성은 좀 소극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흘린다던가 하는 여성화가 된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내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
줄어들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드는 것 뿐인데 왜 여자는 덜 여성스러워지고 남자는 덜 남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성향이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건가요? 우리 몸에 남자라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월등히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남성의 성징이 있는 건데 이제 갱년기 더 줄어들면 얘가 더 늘진 않아요. 여성 호르몬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보이기 시작한 보이기 거구나. 시작하는 거죠. 외국 영화에도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션스 11 보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는데 브래드 피트가 울어? 뭐 이거 보면서 이런 대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전 세계 공통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갱년기에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돼도 약 요구량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여성 갱년기의 경우는 너무 증상이 심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약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발열, 얼굴 홍조, 너무 더워서 너 힘들어 죽겠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겹쳐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힘들 경우 약을 좀 줄여주는 것이 고려가 되겠죠. 그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뭐 안타깝지만 갱년기 증상보다 암 재발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너무 힘들고 하면은 환자의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좀 줄여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위험성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도 약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남성에서는 여성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조금 좀 덜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약을 쭉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갱년기가 오면서부터는. 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갑상선 호르몬 약을 잘 드셔야 하니까 이런 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저 여성 호르몬제를 아예 처방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 호르몬과 갑상 호르몬은 서로 이제 연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어떤 약을 먹겠다고 선택을 할 때는 그 약이 정말 내가 필요한가? 약이란 게 뭐든 안 먹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결정해서 먹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뼈가 생성되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이제 관여를 해요. 뼈가 재형성된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뼈가 부러지면 아무리 이제 이걸 잘 맞춰놔도 약간 이렇게 삐뚤하게 붙거든요, 뼈가.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원래 뼈처럼 매끈하게 나와요. 그 뭐냐면 튀어나온 부분은 흡수가 되고 붙을 부분은 붙고 이렇게 돼서 그걸 재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뼈가 흡수돼서 파괴되는 과정과 생성되는 과정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골격계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그 코커처럼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게 오니까 이 뼈도 약간 구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권고안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그닥 그 골격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코커처럼 극단적인 기능 저하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저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건데 기능 항진이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게 너무 활발하게 뼈가 이렇게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건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먹으면 무조건 골다공증 생긴다. 이 말은 조금 틀린 말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근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먹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고 그러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면 그거에 이제 맞춰서 나가고 현명하게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70세 이상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거나 남성들은 70세 이후의 남성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골밀도 조사가 필요하죠. 뼈 건강을 위해서. 그럼 후진쌤이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호르몬의 용량을 일부 조절해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병기와 재발 위험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서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한 기저질환의 여부에 따라 기준이 좀 틀려지겠죠. 개인이 판단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갑상선 호르몬을 끊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뼈에 필요한 것들을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약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하루 우리나라 권장량
복용량이 1200에서 2000 IU인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뼈에 좋다는 뭐 칼슘 등도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정상 골밀도를 보이더라도 폐경 이후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저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때 그 갑상선 호르몬제가 칼슘이랑 먹었을 때 이게 흡수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동시에 드셨을 때. 아, 이 시간 텀을 띄워야죠. 그러면은 약을 아침에 먹었으면 이런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거는 이제 식후에 드시면 되겠죠. 오후에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비타민 D는 그런 작용이 없는데 칼슘은 좀 소화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밥 숟가락을 딱 놓고 물을 마시면서 먹어라. 칼슘 약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젊은 연령층에서도 특히 연령 기대치보다 낮은 골밀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저는 비타민 D는 면역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사에서는 꼭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식사에 유제품이나 칼슘이 많은 음식, 그리고 비타민 D가 높은 음식이 부족한데 햇볕으로 매일 30분 이상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하루에 30분 이상 자외선 받으며 살 자신 있어요? 전 정말 해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얼굴 타는 게 너무 싫잖아요. 자외선이 이제 피부 노화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요. 뭐 하기 때문에 요즘은 햇볕을 거의 다 싫어하세요. 차라리 피 검사해보고 비타민 D 이제 수치가 30에서 100이 정상인데 이제 20 이상만 돼도 사실은 조금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약을 꼭 먹어야겠네요. 비타민 D를.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있어요. 오. 제가 지금 환자한테 권해드린 약은 대다수 제가 먹고 있습니다. 나는 비타민 약을 먹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비타민 약을 먹더라도 햇빛에는 나가라고 자꾸 권해요. 그게 이제 먹는 비타민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의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그러실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에 갱년기, 골다공증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엔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호진쌤이 드신다는 비타민 D 영양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들도 곧 생길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두 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